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이노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도대체 뭘 말씀드려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되게 높이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말씀드린 것도 제가 여러분들의 7분이라는 귀한 시간을 또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왕 말씀드린 거 좋은 인사이트를 드려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들려드리는 거 되게 특별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 특별한 이야기냐 하면은 제가 아니면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 게 너무 설레가지고 청심원도 하나 먹고 왔고요. 그리고 뭐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네가 뭔데 감히 이런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좋은 말씀 듣고 가세요 하면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외부인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부 관계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좀 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회사가 아니고 우리 회사가 됐으니까 주주의 말 주주의 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 등호 없이는 부등호도 없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LG 디자인쿨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정도로 배려를 해주시냐 하면은 소통 수단부터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네는 혹시 크루분들께서는 뭐 메타버스가 요즘 유명하니까 뭐 제페토가 편하세요? 아니면 게더타운이 편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 수단부터 저희와 소통을 해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시 LG, 킹지, 갓지 정말 LG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배려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당신들을 존중해요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많은 배려들 속에서 그 소통에 대한 배려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카카오톡을 잘 안 쓴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배려라는 이 우리는 당신들을 존중해요라는 말 앞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에 한번 초점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대가 많이 다르다, Z세대는 특히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윈도우 98을 사용을 해본 사람이고요. 제가 처음에 핸드폰을 봤을 때 이렇게 초록색 화면의 모토로라 핸드폰이 제가 처음 본 핸드폰이었습니다. 이 핸드폰을 제가 처음 봤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썼던 핸드폰이 LG LF1300 우리 사이언의 그 슬라이드폰. 그때 한창 알람 소리를 그거 있죠. 뭐 빠빠빠빠빠빠빠빠빠 굿모닝 이거 할 때 제가 처음으로 핸드폰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물론 플로피 디스크도 써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다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한창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상반신만 강의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반신만 출근하셨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웹엑스 할 때 이제 그 뒤에 배경, 가상 배경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괜히 서재를 다시 재정비를 한다거나 그러셨던 경험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만국 공통어죠. 회의 시작하기 전에 화면 잘 보이시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걸로 Z세대나 할 것 없이 다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저희와 다른 점이 뭘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대를 이렇게 분절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세상이 분절적이기 때문에 세대도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두 눈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담기보다는 이렇게 픽셀로 분절된 자연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두 귀로 라이브 음악을 듣는 게 아니고 비트레이트로 쪼개진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눈으로 또 직접 삶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찍어놓은 영상을 프레임으로 쪼개진 그런 영상들을 보고 살고 있죠. 근데 사실 세대는 그렇게 분절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분절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컨티뉴어스하게 흘러가는데 다만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변곡점들이 이렇게 있을 뿐이죠. 그래서 Z세대가 어렵다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다르다는 가정에서 시작된 어려움이 아닐까요? Z세대를 굉장히 아웃라이어 취급을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뭐 이런 게 있죠. Z세대는 메타버스를 좋아한다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이번 발표하면서 처음 깔아봤어요. 제페토라는 거를. 근데 제가 이거 한두 번 쓰다 보니까 저는 한강에서 직접 달리고 싶지 이 메타버스 세계는 저랑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뭐 Z세대는 요즘 ESG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이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다가 뭐 제품을 산다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환경 중요하긴 한데요. 제가 거기에 쏟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Z세대는 머리에 뿔이 달렸다더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상상 속의 유니콘이 아니고요. 저희도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아름다운 게 있으면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건 저희 어머니신데 저희 어머니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도 또 누군가 옆에 함께 있어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도 세대를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Z세대도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세대 연구를 많이 하죠. 세대 간의 다름에 대해서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다름을 찾는 시간만큼 같음에 한번 시간을 투자해 보셨는가 싶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고객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라는 게 같음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보다는 공감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소통이 한 발자국 떨어져서 네 의견은 이래, 내 의견은 이래, 이게 소통이라면 공감은 한 발자국 다가가서 정말 이렇구나 하고 체험을 하는 게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배달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쿠팡 물류센터를 직접 체험을 해보고 배민 라이더스를 해본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저는 그런 것처럼 Z세대와도 한 발 떨어진 소통보다는 한 발 더 다가가서 직접 공감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이 유행했던 때가 있죠. 근데 이 책을 본 어른들은 대부분 반응이 이랬어요. 스릴러물 보듯이 말씀하셨는데 해치지 않습니다. 저희 Z세대는 저는 조금 억울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 같거든요. 왜냐면 엄밀히 따지자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인 저희에게 온 이주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용어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90년생에게 간다. 이게 저는 공감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같음에서 한번 저희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같음이 있어야 그 안에 보이는 작은 차이점들이 보입니다. 다른 말로 같음이 없으면 다름도 없다는 거죠.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등호 없이는 부등호도 없다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선 발표자와 달리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중에 영화 찍고 싶으신 거예요? 감독님 영상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감독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 그만할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감독 류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제 사주를 봤대요. 사주를 봤는데 사주에서 말하기를 저는 커서 기구를 만지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이 아이가 커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구나. 의사가 만지는 기구, 메스 청진기 이런 걸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간과하신 거는 메스 청진기 말고 카메라와 컴퓨터도 기구라는 걸 제가 돌잔치 때 잡으라는 거 잡지 않고 필름통 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잊고 계셨어요. 아마 이때부터 시작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동안에 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숙제를 내주면은 그거를 발표 자료나 한글 파일로 만들어 오지 않고 자꾸 영상으로 만들어 오는 거였어요. 아니 학교 아침 7시, 6시에 학교 가야 되는데 뭐 한다고 밤을 새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가 그때 뭐 한다고 그렇게까지 했나 생각을 해보면 영상으로 숙제를 해가면 이런 자리에서 선생님이 제 숙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그때까지만 해도 숙제를 영상으로 해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되게 짜릿했던 것 같아요. 너희는 못하지? 난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라는 거가. 그 길로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학과 이름이 조금 이상하죠. 아트 앤 어쩌고 테크놀로지 뭐 이런 예술과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과인데 바야흐로 대융합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융합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융합학과에 진학을 하니까 제너럴리스트 T자형 인재 이런 소리를 하면서 뭐든지 될 수 있으니까 직접 해보고 그러면서 발전을 하라고 하는데 친구들은 조금 혼란스러운 모양이에요. 자퇴하는 친구도 있고 반수하는 친구도 있고요. 저는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잘하는 게 있으니까요. 영상만은 아트 앤 테크놀로지가 어디 있어요. 영상을 계속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성원에 힘입어서 영상을 계속 만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너 잘하는 게 있어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맨날 했어요. 너는 잘하는 게 있어서 좋겠다. 너는 결과물이 눈으로 보여서 좋겠다. 진짜 좋았어요.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고 외주를 시작을 하다가 심지어는 휴학을 하고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비디오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명함도 이 비슷한 뭔가를 하나 파게 됐어요. 현장에 나가면 저는 스스로 그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다들 저를 감독님, PD님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 호칭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 근로소득이 주는 짜릿함이 있죠. 친구들은 카페나 식당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벌 때 저는 류건우 제 이름이 붙은 결과물로서 돈을 번다는 사실이 그게 주는 짜릿함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는 현장에 나가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아무래도 비교적.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앞에서 제 나이를 밝히지 않고 마치 10년 정도는 이미 일을 해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럴듯한 계약서를 쓰는 방법, 그럴듯한 견적서를 쓰는 방법, 언제나 VAT는 별도고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정보를 공유받고 지인들을 부려서 스태프로 부리고 포트폴리오에는 제가 하지 않은 것까지 마치 했다고 쓰고 그렇게 한 해, 두 해쯤 몇 학기쯤 했을까요? 제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영상의 길이 어느 순간에 둘러보니까
제가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8차선 내리막길인 것 같아요. 분명 시작할 때는 저밖에 잘하는 사람이 없었고 새길이었는데 둘러보니까 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관련된 학과를 나왔거나 관련된 프로덕션에서 이미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있고 저는 아무리 해도 거기에 비빌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은 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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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쯤 뒤에는 정말로 계속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촬영 현장에 나가면은 고성이 오가고 욕을 하고 담배를 껌뻑껌뻑 피워대고 밤에는 잠이라고는 자지 않고 편집실에 박혀서 하는 이 삶을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나는 얼마짜리지라는 생각을 이때 좀 했어요. 내가 페이를 부르면 얼마를 불러야 되지? 얼마가 적절하지? 내가 이번에 이만큼을 부르면 그 다음엔 얼마를 불러야 되지? 다음에 얼마를 부르면 나는 얼마나 더 잘해야 되지? 이때부터 모든 게 좀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복학을 하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줄곧 음악의 길을 가는 친구였어요. 작곡을 하고 프로듀싱을 하고 음반도 내고요. 오랜만에 봤더니 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을 안 해요. 그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괜히 한 길만 팠어. 1학년 때부터 사람들이 너 잘한다 잘한다 한다고 괜히 음악만 했어. 그게 나를 제한을 줄 줄은 몰랐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데? 빅데이터 사이언스 한대요. 그리고 학년이 오르니까 이제 친구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입사를 하기 시작하죠. 저랑 분명히 1학년 때 술 먹고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제가 영상을 잘하는 게 부럽다고 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이름 한 대도 아는 해외 대학원에 가고 이름 한 대도 아는 회사에 입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다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너는? 너 계속 할 거야? 너 영상 계속 했었잖아. 그거 계속 할 거지? 마치 이 질문에는 20살 때 하던 거는 다 그냥 유치한 장난이고 나이가 차면은 뭔가 조금 더 진장을 해야 해라는 어떤 의도가 깔리는 것만 같았어요. 여기에 답이 쉽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봉인 봉투에 담겨 있지만 제가 제 맥북을 살 때 사양을 고르는데요. 27만 원을 추가하면은 앞으로 10년은 내가 영상을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양을 고르는 게 제 진로를 정할 것만 같다는 생각이 이때 들었어요. 웃긴 일이죠. 선택하라는 게 사양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계속 할 거야 라는 질문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1학년 때는 다들 그렇게 물으면 당연히 할 거야. 나 PD야? 나 영상감독이야? 나 외주하러 가야 돼? 라고 얘기하던 게 자연스러웠는데 답이 쉽게 떨어지지 않다가 언젠가부터는 나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네가 생각하는 그거 안 할 거야. 나도 원대한 계획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후련하긴 했어요. 뭔가 저를 자꾸 옥죄고 있던 거를 벗어 던진 것 같아가지고 후련하긴 했는데 그럼 다들 이 하얗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제 미래 앞에서 묻죠. 이제 와서? 그럼 뭐 할 건데? 라고 묻더라고요. 저도 무서웠어요,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런 명함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명함은 명함소 가서 파면 되거든요. 제가 영상 감독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만들어봤으면 몇 년을 했으면 시간 지나면 다 쌓이는 것을.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가 영상인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다가왔던 것이 사실은 대충 그 언저리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영상을 비롯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곳, 그 정도? 제가 저만의 것으로 날카롭게 갖고 싶었지만 사실은 애초에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였던 거죠. 생각해보면 저는 또 영상 말고도 극 연출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해요. 영상이 그냥 수단이었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영상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호칭에 갇혀서 아무 데도 못 가는 것보다는 대충 그 언저리에서 노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체험해 보는 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되면은 네모난 명함도 필요 없겠죠. 제 이름 석자만으로 어디든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행의 발견 주제로 발표 시작할 강예빈입니다. 여행,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죠? 2021년 1월 8일 저는 처음으로 친구들끼리만 떠나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다른 곳도 아니고 대만. 당시 저는 왕가의 영화의 이미지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대만 지우펀에 간다면 이런 컬러감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에 크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이제 여행이 시작되나 했던 그 순간 제 여행은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체크인조차 하지 못하고 공항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됩니다. 친구들은 모두 문제없이 입국 소속을 마쳐 저 먼 대만으로 떠나는데 저만 혼자 이 한국 땅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문제의 시작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 강예빈. 저의 빈 표기를 저희 부모님은 BIN을 쓰는 대신 VIN을 고집하셨습니다. B는 조금 깡통 같으니
V 같은 특별한 이름으로 내 자식이 특별해졌으면 좋겠다. 네, 이 V가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발권한 항공권인데요. B로 예매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름 철자가 틀린 항공권으로 저 먼 타국으로 떠나는 건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표를 환불한 뒤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택지 1번, 여기서 여행을 그냥 포기하고 얌전히 집으로 돌아가기. 선택지 2번, 새로운 표를 타고 아무리 빨라도 7시간 뒤에 출발하는 비행기로 대만 여행을 완수하기. 저는 별 여지 없이 2번을 골랐습니다. 왜냐? 이건 친구들과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무마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 한 번 비행기라는 큰 일을 뽑았으면 그게 비록 연착이라도 저는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대입 필수 서류를 마감 하루 전날에 알게 됐음에도 이를 무사히 해결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프로 실수로서 이 정도 일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이유, 가오가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친구들은 비행기 있느라 연락이 되지 않고 부모님께는 혼날까봐 차마 연락할 수 없었던 이 7시간. 저는 공항에서 이 7시간을 어떻게 혼자 보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대만 여행을 상상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빌려놓고 읽지 않았던 대만 여행 책자. 여행 책자에서 말하는 기념품과 내려서 꼭 해야 하는 두 가지 일. 바로 친구들에게 사과하기와 대만 교통카드인 이지카드 사는 것 등 저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대만 여행을 경우의 수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보았습니다. 주변은 공항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이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름답다. 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으로는 채 담기지 않는 제 감상과 심정을 저는 사인펜으로 쓱쓱 드로잉해 나갔습니다. 이쯤 되면 관광지 느낌도 나고 저는 이제 긴장이 완전히 풀려서 심지어는 친구들에게 브이로그도 찍어서 보냈습니다. 제 공항 브이로그는 이렇게 속속들이 제가 관광한 공항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제 친구들은 한술 더 떠 이걸 편집해서 뮤직비디오로도 만들어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알찬 여행을 단 7시간 동안 아주 알찬 일정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8시간 후 저는 대만에 홀로 도착했습니다. 이제 실수의 시간은 끝났겠다. 나는 드디어 실수가 끝나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제 전자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잃어버려 국제 미아가 된 상태로 1시간 정도를 대만공항에서 배회했습니다. 또한 돌아올 때 아까 제가 고민했던 이지카드가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있어야 공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출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카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카드를 제가 과연 어디서 찾았을까요? 정답은 냉장고였습니다. 네, 제 실수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졌고 여행이 끝나는 와중까지 저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프로 실수러입니다. 그러나 8시간이나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1년간 제 인생의 자랑은 단 한 명의 친구에게도 절교당하지 않았다는 거였는데 저는 이날 처음으로 절교당할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친구들에게 사과도 하자. 그렇게 하고 대만에 딱 도착했는데 오히려 친구들은 제 실수가 재밌었다고 말합니다. 여행이 끝난 이후에서도 대만 여행하면 그때 예빈이 비행기 놓쳤었지 이러면서 그 일을 즐겁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제 실수는 여행에 잘 포함되지 않았던 체크인부터 출국 대기 시간까지를 하나의 여행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면 당황합니다. 당황을 하면 오히려 평소에 잘 보지 못하던 것, 주변에 있던 것을 속속 들어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집중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저는 이 가능성을 통해서 평소에라면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출국대기 7시간을 새로운 여행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당황스러울 때 그 상황을 여행으로 발견해보면 어떨까요? 이상 여행의 발견 강예빈 발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밥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밥그릇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3살 때 나는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 손을 잡고 미술학원에 가요. 이게 제가 소묘만 하다가 14살 때 처음 그린 정물수채화입니다. 제가 처음 이걸 그렸을 때 학원에서는 천재가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도 얘 좀 잘 키워서 좋은 예고를 한번 보내보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제가 천재였는데 14살, 15살, 15살, 16살이 되면서 주변에 애들은 점점 많아지고요. 저보다 늦게 시작했던 친구들이 저보다 비슷하거나 혹은 더 잘해요. 그런 사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입시가 되게 잔인했어요. 실제 제가 그렸던 그림이 저 안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비밀입니다. 보통 3시간 동안 그림을 막 그리고 나면 학생들은 나가고 그 다음날 오게 돼요. 그 다음날 딱 들어오면 왼쪽 끝 벽부터 오른쪽 끝 아래까지 그림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제 그림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근데 맨 위쪽에 있다 하면 그날은 막 신나서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데 아래쪽에 있다? 그럼 그날은 정말 심장이 철렁하는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이걸 계속 반복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예고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랑 같이 그림을 그렸던 친구들은 붙기도 했고요. 어떤 친구는 떨어지기도 했어요. 저는 그냥 일반고에 진학하고 붙은 친구들은 예고에 진학을 했는데 다들 앞치마를 예쁘게 입고 이제를 들고 연예인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예고 라이프를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페이스북을 보면서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없애요. 제가 실제로 썼던 투지폰이에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썼고 이걸 하면서 거의 친구들 연락처도 다 날라가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 연락처가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중학교 3년 내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학과 공부는 당연히 뒷전이었고요. 특히 중학교 3학년 때는 막 그림을 그리느라 학교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딱 예고에 떨어지고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고등학교 선행은커녕 친구들이 했던 거 뒤따라잡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수학이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17살의 성원이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러면 안 돼, 공부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독서실이 새벽 3시에 끝나는데 총무님이 이렇게 퇴근하시기 전에 청소하고 있을 때 저도 그때 총무님이랑 같이 퇴근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물론 얻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문과였는데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우수 졸업생도 돼서 학교에서 당당하게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얻은 건 또 있어요, 사실. 예민함을 얻었습니다. 저 사진을 찍어준 친구는 제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모습이 예뻤을 거예요. 그래서 찍어준 건데 당시에 약간 투지에 불타했던 저는 왜 내 그림을 찍느냐 오히려 성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예민함을 얻었고요. 네, 사실 이런 것이 더 많아요. 제가 되게 밝게 웃는 성격이었는데 어느 순간 무표정이고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로 다니게 되고요. 중학교 때의 성은이는 굉장히 자신의 발전에 집중하는 성격이었다면 이제 고등학교에 저는 굉장히 순위와 등급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시험을 잘 못 봐서 등급에 걸칠 위기에 있다 이러면 그날은 막 잠을 못 잤어요. 그 정도로 뭔가 순위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고요. 항상 되게 오지랖이 많아서 나서서 도와주는 걸 좋아했던 저는 나 먼저 챙겨야지, 난 몰라 라는 이런 아주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대학에 합격은 했어요. 얻은 것도 많고. 그래서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나서 부모님도 아 됐다 이러고 바로 저를 데리고 가서 스마트폰을 사주십니다. 스마트폰을 딱 받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알람은 엄청 쌓여 있고요. 카톡은 제가 알아볼 수도 없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페이스북도 저만 몇 년 전 사진을 하고 있고 친구들은 다 예쁜 사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는 원시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지? 하면서 혼자서 그거를 탐색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원시인 상태에서 탐색에 됐다 했을 때 떠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 중학교 때 친구들 어떻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슬슬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양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그림을 계속 그리고요. 어떤 친구는 글을 쓰고요. 어떤 친구는 건축을 하고 누구는 막 옷을 만들고 있고 저랑 다 너무 다르게 다양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비교가 불가능하다. 나는 저 친구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내 밥그릇을 지키겠다고 엄청나게 싸웠는데 너무 다른 길을 걷고 있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밥그릇이 제가 지켜야 하는 것,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합격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각자의 밥그릇이 있고 그 안에 자기 얘기를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밥그릇은 지켜야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를 담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